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분쟁을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0분에 걸친 네타냐후 총리와의 전화회담에서 레바논과 이스라엘 민간인 모두를 블루라인 양측에 있는 것처럼 안전하게 돌려보낼 외교적 장치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헤즈볼라의 로켓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인들을 보호할 이스라엘의 권리를 확인하는 한편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민간인 피해 최소화도 네타냐후 총리에게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지난 1일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을 비난하고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이 밖에 두 정상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재개와 요르단 접경 인도주의 경로의 재활성화 방안, 그리고 하마스 억류 인질 석방 협상 재개 시급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담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함께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에 대한 지상작전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 야전지휘관 등 3명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오늘 성명에서 이스라엘 북부에 대한 수백 건의 미사일과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주도했던 레바논 남동부 훌라 전선 지휘관 아마드 무스타파 알하즈 알리를 정밀 공습 방식으로 제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이스라엘 북부에 대한 광범위한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이끈 인근 지역 담당 지휘관 모하마드 알리 함단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어제 성명에서 시리아 내 헤즈볼라 테러 조직 골란 테러 네트워크의 반이스라엘 첩보 담당 대원 아담 자훗도 제거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어제 전투기를 동원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와 남부 지역의 탄약고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바스 아라치 이란 외무장관이 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중동 지역 정세와 양국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아라치 장관은 이날 리야드에서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사우디 외무장관과 만나 자신의 최근 레바논과 시리아 방문에 대해 언급하면서 영내 사태 악화와 분쟁 확산 방지를 위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락치 장관은 또 영내 안보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강화하고 영내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증대하기 위해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는 이란 정부의 정책을 강조했다고 이란 외무부는 밝혔습니다. 빈 파르한 장관도 영내 안정과 안보를 지킨다는 양국 공동 목표를 거듭 강조하면서 사우디는 이란 등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르한 장관은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양국 관계를 계속 강화하겠다는 사우디 정부의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연말까지의 전장 상황이 내년에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크로아티아에서 열린 제3차 우크라이나 남동부 유럽 정상회의에서 행한 발언에서 우리는 10월과 11월, 12월에 평화와 장기적 안정으로 가는 진정한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기간의 전황이 늦어도 2025년까지 전쟁을 끝내기 위한 결정적 행동을 위한 선택을 할 기회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남동부 유럽 12개 나라 정상급 지도자들에게 최근 자체 무기 생산을 늘린 우크라이나에 투자를 할 것을 호소하는 한편
러시아에 대한 승리 계획인 자신의 계획을 지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밤사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동부 자포리자에 활공식 유도폭탄 공격을 가해 6명이 부상하고 건물 29채가 손상됐다고 지역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미국과 호주, 일본, 인도가 연례 말라바르 2024 연합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미 태평양 함대는 어제 보도자료에서 인도 벵갈만에서 인도군 주도로 진행되는 이번 훈련이 해상은 물론 해저와 공중, 정보 영역에서의 복합훈련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 해군과 호주 공군의 P-8계열 해상 초계기,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유도미사일 구축함 듀이함, 일본 해상자위대, 무라사메급 구축함 아리아케함 등 총 8척의 함정과 항공기 10여 대가 참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10일 목요일 VOA 뉴스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현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 핵을 용납하지 말아야 영내 평화가 보장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새 일본 총리와도 만나 양국 관계 개선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북한이 유엔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한국이 핵과 미사일의 완전한 폐기를 촉구하자 북한은 미국의 핵 위협에 맞선 자위권 차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한국은 궤변이라고 비판했고 북한은 전쟁 가능성을 거론하며 협박했습니다. 한국이 내년부터 3년 임기의 유엔 인권이사국으로 활동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사국으로서 북한 등 주요 국제 인권 문제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3도,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3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 핵을 용납하지 말아야 영내 평화가 보장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새 일본 총리와도 만나 양국 관계 개선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먼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 아세안은 협력을 한층 도약시키기 위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아세안 양측은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공동 성명엔 영내 평화와 안보 증진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남중국해에서 평화, 안정, 안보, 안전, 그리고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른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속 확인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원칙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국제법에 대한 존중을 증진한다고 이런 성명 내용은 영내 주요 해상 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활발한 군사활동을 벌이는 중국을 견제한 메시지라는 관측입니다. 한국과 아세안 양측은 관계 격상에 따라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치안보 분야에선 오는 11월 한 아세안 첫 국방장관 대면 회의를 개최하고 아세안의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 지원을 비롯한 전략적 공조와 안보 협력 수준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이번 관계 격상은 지난 1989년 한 아세안 대화 관계를 수립한 후 35주년 만에 최상위급 파트너십을 수립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 회의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한 협력 방안 논의는 없었나요?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들에게 동북아시아는 물론 아세안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구성원 모두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통일 한반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아세안이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 핵 위협이 존재하는 한 한국과 아세안의 진정한 평화는 달성할 수 없다며 북한의 핵 도발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단합된 의지와 행동만이 영내 평화를 보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평화적인 대화 재개와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지지하고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민국이 부여하는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기자, 윤 대통령이 새 일본 총리와도 회담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함께 참석한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와 첫 회담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총리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면서 작년 3월 일본을 방문한 이후 한일 관계는 큰 긍정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런 변화는 양국 지도자 간의 흔들림 없는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2025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며 양국 관계의 희망찬 미래상을 제시하고 양국 국민들이 관계 도약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윤 대통령의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면서 오늘날 전략 환경 내에서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공조는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전 총리가 크게 개선한 양국 관계를 계속 발전해 나가고자 한다며 셔틀 외교도 활용하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중일과 아세안 정상들 간의 이른바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도 열렸다고요?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윤 대통령은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서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아세안 플러스 3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중일 협력 메커니즘 복원은 좋은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 아세안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수립돼 한중일 30 모두 아세안과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을 완성했다며 한중일 3국 협력을 아세안 플러스 3 협력과 선순환 구조로 강화해 아세안 플러스 3를 도약시킬 기회가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남북한 영구 분리 조치를 선언한 데 대해서 한국 정부가 규탄 입장을 내놨군요. 네, 한국통일부는 북한군이 남북한을 영구 분리하는 군사 조치를 선언한 데 대해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과 8.15 통일 독트린에서 천명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 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며 우리 공화국의 주권 행사 영역과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을 내놓고 있나요?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10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북한의 이번 조치는 체제가 느끼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벽을 세우는 것은 내가 외부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 세우는 건데 이번에 그 모든 조치를 하는 것은 스스로가 고립되고 차단하기 위한 고립선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정권의 그 두려움에 대해서 외부 유입 차단, 또 내부의 인원이 외부로서의 유출을 탈출이라든지 이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작년 11월 경의선 도로 인근의 나뭇잎 지뢰를 살포했고 같은 해 12월 동해선에 지뢰를 매설했으며 올 3월 동해선 도로 펜스를 철거했고 4월엔 경의선 도로 가로등을 철거했습니다. 이어 5월엔 동해선 철도 레일과 침목을 제거했고 6월엔 동해선 도로 가로등을 철거했으며 7월엔 경의선 철도 레일과 침목을 제거했고 8월엔 경의선 열차 보관소를 해체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런 내용이 담긴 북한 남북 육로 차단 작업 관련 사진을 공개하면서 경의선과 동해선은 8월에 차단됐고 이런 움직임은 사전에 감지되고 있었다며 이번에 완전 단절을 발표한 의도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과 북한이 유엔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한국이 핵과 미사일의 완전한 폐기를 촉구하자 북한은 미국의 핵 위협에 맞선 자위권 차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한국은 궤변이라고 비판했고 북한은 전쟁 가능성을 거론하며 협박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중국 주 유엔 한국대사는 9일 국제안보 위협 중 하나로 북한을 꼽았습니다. 황 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속개된 제79차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러시아에 탄약과 탄도미사일을 공급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도발 대신 대화의 길을 선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We call on the DPRK to abandon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 in a 아울러 complete, 러시아와 북한이 verifiable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도네츠크 지역 인근 최전선에서 북한군 장교 6명이 사망했다는 보도는 참으로 우려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대사의 연설에 주 유엔 북한 대표부 측은 발언권을 신청해 핵무기 개발이 자위권 차원이라는 오래된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북한 외교관은 핵무기 보유는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 온 미국의 핵 위협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주권적 권리라며 북한 헌법에 규정된 핵무기 보유에 대한 비난은 주권에 대한 심각하고 용서할 수 없는 침해라고 말했습니다. DPRK's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is the sovereign entitlement for defending itself against the U.S. nuclear 이어 threats, which have 북한 been 핵 우려는 수십 년 된 오래된 이야기라며 이를 거론하는 국가들은 고장난 시계처럼 들린다고 비꼬았습니다. 또 핵무기 보유국의 CVI들을 요구하기 전에 미국의 핵무기에 크게 의존하는 안보 정책을 포기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외교관은 또 앞서 언급된 이른바 러시아로의 무기 이전은 가장 터무니없고 근거 없는 모순으로서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 준수 요구에 대해서는 북한이 이 결의들을 인정한 적이 없다며 다른 나라들은 유엔 안보리가 결정하면 자결할 각오까지 할 정도로 안보리에 충성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국은 재반박 발언을 통해 북한이 존재하지도 않는 소위 적대시 정책의 탓으로 돌리는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It is deeply regrettable that the DPRK persists with its sophistry in yet another futile attempt to conflate the 김일군 주 causality of 제네바 the 한국 situation. 대표부 3사관은 북한은 지난 수십 년간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을 철저히 무시한 채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이 미국과의 확장 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이유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는 공공연한 핵무기 사용 위협 등 지속적인 북한의 위험한 행동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측은 재반박 발언에서 한국을 노골적으로 협박했습니다. 북한 외교관은 한국은 신중하게 행동해야 평화와 안전을 누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he RK can enjoy the peace and security if they act and behave prudently. And 그러면서 the peace and 한반도에서 security 두 핵 cannot be 보유국 간의 대결을 부추겨서는 한국의 평화와 안전을 제공할 수 없다며 그 결과는 재앙이 될 것이며 한국은 전쟁의 피해자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가 군사력을 사용하도록 자극해서는 안 되며 신중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1위원회 일반 토의 사흘째인 이날도 세계 각국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니타 파블루타 데슬란데스 주 유엔 라트비아 대사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은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며 용납할 수 없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DPRK'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missile capabilities pose serious threats and are unacceptable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그러면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관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라트비아는 북한과 이란이 탄도미사일과 무기를 러시아로 이전해 우크라이나에서 불법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규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활동을 막은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개탄스러운 시도이며 국제 비확산 노력을 약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바네사 프라지어 유엔 주재 몰타 대사도 북한은 지난 2년간 기록적인 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군 정찰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등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켜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DPRK has continued to advance its unlawful WMD program with a record number of ballistic missile 그러면서 launches. 이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와 제재 체제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며
몰타는 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지어 대사는 북한의 비핵화 대화에 참여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체코, 아일랜드, 스웨덴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이날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국무부 대변인은 핵무기 개발이 자위권 차원이라는 김성 UN 주재 북한 대사의 UN 총회 발언에 대해 이를 VOA에 여러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는 국제 안보와 국제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시작된 제79차 UN 총회 제1위원회 회의는 11월 8일까지 계속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여성 인권을 주제로 한 유엔 총회 회의에서 북한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며 일본을 비난했습니다. 일본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9일 열린 유엔 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며 일본을 겨냥했습니다. 여성 인권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김성 대사는 여성의 권리 신장과 관련한 북한의 정책을 소개한 뒤 곧바로 일제강점기 때 일어난 위안부 사건으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The sexual slavery of 200,000 Korean women and girls perpetrated by Japan through the mobilization of the government and military. 김 대사는 일본이 한반도를 점령하는 동안 정부와 군사력을 동원해 저지른 20만 명의 조선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성노예화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인권 침해라며 가장 심각하고 큰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본 당국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부인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However, Japanese authority are distorting historical truths. They deny state responsibility for their crimes. 그러면서 북한은 일본이 성노예 범죄와 840만 명 이상의 조선인 강제징용, 100만 명 이상의 조선인 학살 등 과거의 모든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법적, 도덕적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카미야 마사코 특별고문은 이날 오후 일본의 입장을 발표하며 앞서 북한의 일본에 대한 언급은 잘못되고 근거가 없다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Madam Chair, first, I would rather refrain from repeating our well-known position. 이어 모든 나라와 지역은 겸허한 자세로 자신의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로서 해온 일이자 걸어온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80년 가까이 일관되게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 번영에 기여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남혁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서기관은 이날 추가 발언권을 요청해 일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김 서기관은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전적으로 거부한다면서 일본은 지난 세기에 무력으로 한반도를 점령하고 840만 명 이상의 한국 청년과 중년층을 징집한 세계 최악의 전범국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제국이 군의 사기를 높인다는 명목 아래 조선인 여성 등을 동원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한국과 북한은 조선인 여성이 강제로 동원됐다는 입장이지만 과거 일본은 당시 행위가 조선인 여성의 자발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해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이 내년부터 3년 임기의 UN 인권이사국으로 활동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사국으로서 북한 등 주요 국제 인권 문제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총회가 9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을 2025년부터 2027년 임기의 이사국으로 선출했습니다. Number of votes obtained by each member state: Thailand 177, Cyprus 167, Qatar 167. 유엔 총회 의장은 이날 선거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이사국 5개 공석을 두고 지원한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마살제도, 한국, 키프로스, 카타르 등 6개국 가운데 한국은 투표 참가국 190개국 중 161개국의 표를 얻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태국이 177표로 가장 많이 득표했고 키프로스와 카타르가 각각 167표, 마살제도가 124표를 얻었습니다.
가장 적은 표를 받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이들 5개국이 3년 임기에 이사국에 선출됐습니다. 유엔 인권이사국은 모두 47개로 지역별로는 아시아 태평양과 아프리카가 각각 13개국, 동유럽 6개국, 남미 8개국, 서유럽과 기타 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국제사회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증진에 관한 문제와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협의하고 필요한 권고를 시행하는 기관입니다. 한국의 이사국 선출은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 출범 이후 6번째입니다. 한국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2009년부터 2011년, 2013년부터 2015년, 2016년부터 2018년, 2020년부터 2022년 등 모두 5차례 이사국을 수임했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이사국에 도전했다가 낙선한 바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 정부는 앞으로 3년간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한 주요 국제인권 문제 논의 및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여와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리트 사무총장은 9일 BOA와의 통화에서 한국의 유엔 인권이사국 선출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반겼습니다. The role of South Korea at the United Nations has been enhanced, and South Korea is increasingly playing a very positive. 스칼리트 사무총장은 유엔에서 한국의 역할이 강화됐으며 인권과 국제안보, 인도적 문제 등 기타 여러 주요 국제 사안에서 한국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점점 더 많이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번영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북한 등 국제 인권 증진을 위해 선의의 힘을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에 유엔의 3대 주요 기구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해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동시에 활동하게 됩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난해 10월 9일 중국과 북한의 접경 지역에서 탈북민 수백 명이 강제 북송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국제사회의 탈북민 행방 확인과 석방 촉구에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이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거듭 총국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하라, 중단하라.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라. 9일 오후 영국 런던 주재 중국 대사관과 북한 대사관 앞에서 지난해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의 가족과 인권단체 회원들이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과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잇따라 벌였습니다. 이날은 지난해 중국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 탈북민 수백 명을 기습적으로 강제 북송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날 집회에는 지난해 10월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의 언니 김규리 씨도 참여했습니다. 김 씨는 이날 내 동생을 구해주세요. 그녀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주세요. 강제 북송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제 동생은 지금 어디 있나요? 라는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동생의 구명을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동생을 비롯한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된 지 1년이 지났다면서 이들을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제 동생과 그 500명이 강제 북송된 사람, 그분 탈북자들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1년 동안 북한 감옥에서 그 어떤 고초를 겪고 어떻게 맞고 죽어가는지 어떻게 병들어 가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제발 그들을 어서 빨리 안전하게 나올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요. 지금까지도 아직도 중국에서 강제 북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발 이제는 가슴 아픈 사연이 더 일어나지 않게 멈춰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철옥 씨는 일명 고난의 행군 시절이던 지난 1998년 15살의 나이로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나 곧 중국의 상간오지로 팔려가 자신보다 30살가량 많은 남자와 결혼해 이듬해 16살의 딸을 낳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중국 공안에 붙잡혀 구금된 지 6개월 만인 10월 9일 다른 탈북민 수백 명과 함께 강제 북송됐습니다. 김규리 씨는 살려고 탈북한 여성들이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공안에 붙잡혀 강제 북송돼 다시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며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북한 여성들이 중국에 팔려와서 애 낳고 버려지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젠 제발 살려고 나온 우리 북한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을 해주시고 북한으로 다시 죽으라고 보내지는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무부는 탈북민 강제 북송 1주년을 맞은 이날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중국의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미국은 강제 송환돼 행방이 묘연한 망명 신청자를 포함한 수백 명의 북한 주민의 안녕에 대해 여전히 깊이 우려한다며 우리는 북한에 강제 송환된 모든 이들의 안위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이 고문과 성폭력, 강제 노동과 처형 등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의정서, 고문방지 협약에 따른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탈북 망명 신청자가 원할 경우 안전한 제3국으로의 이동을 허용하는 등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또 미국은 정기적으로 중국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과 기타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오는 11월로 예정된 북한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지속적인 인권 유린과 침해를 조명할 수 있는 기회라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알톤 영국 상원 의원은 9일 탈북민 강제 북송과 관련한 BOA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중국은 1951년 난민협약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협약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고 잔혹하게 북한 주민들을 비인도적으로 강제 송환해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유엔 인권이사국의 일원이라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면서 이런 충격적인 인권 보호 의무 위반은 반드시 인권이사회에서 제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과 관련해 정부는 다양한 국내외 채널을 통해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며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방지를 위해 전방위적인 외교적 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의 탈북민이 강제 북송되지 않고 본인이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자 차원에서는 올 1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중국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를 포함해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유엔 총회 등 다양한 국제회의 때마다 탈북민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준수를 촉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류펑이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지난달 23일 탈북민 강제 북송과 관련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BOA의 질의에 중국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의정서의 당사국으로서 항상 국제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으며 난민 문제에 있어서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경제적인 이유로 불법적으로 중국에 입국한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라며 중국 정부는 중국 법률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탈북민의 불법 입국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 왔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나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제79차 유엔 총회에 앞서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8월 이후 중국에서 수백 명이 송환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송환된 사람들은 고문, 자의적 구금,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2일 유엔 사무국이 공개한 이 보고서에서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을 거듭 우려하면서 인권 유린 가해자들을 처벌하라고 촉구했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기존 방사포에 유도 기능을 추가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아직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관련 기술을 이전받고 생산기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9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240mm 방사포의 유도 역량을 확보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We can't give them too much credit on their ability to make stuff that's good. We're seeing dud rates of upwards of 50% in some of the shells. 로버트 피터스 연구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하고 있는 북한제 포탄의 절반 이상이 불발되고 있으며 일부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발사 자체가 실패하는 사례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확증이 어려운 몇 장의 사진과 일방적 발표만으로 유도체계 장착 성공과 정확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방사포나 단거리 탄도미사일 생산과 관련해 서방이나 동북아시아 지역 내 동맹들이 갖고 있는 수준의 정확성이나 효과에 근접한다는 어떤 증거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유도 기능을 갖춘 방사포 포탄을 개발했다고 최초로 공개한 올해 2월 이래로 지금까지 2차례나 더 추가 실험을 진행한 것은 아직 완전한 역량 확보에 이르지 못했다는 방증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국방과학원이 8일 제2경제위원회 산하 국방공업기업소에서 생산 중인 240mm 조종 방사포탄의 검수 시험 사격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이번 검수 시험 사격의 목적은 자동 사격 체계의 신뢰도를 검증하고 최대 사거리 67km에 대한 조종 방사포탄의 명중 정확성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240mm 방사포는 한국군의 전선 부대와 수도권을 겨냥하는 장사정포에 해당하는 무기 체계로 240mm 조종 방사포탄은 기존 240mm 방사포탄의 유도 기능을 추가한 갱신형 무기입니다. 북한은 지난 2월 국방과학원이 유도 기능을 갖춘 240mm 방사포를 개발했다고 발표했고 8월에는 갱신형 240mm 방사포 무기체계 전반에 대한 검수 시험 사격을 진행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완전한 유도 기능을 확보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지난 8월 유도 체계의 우월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은 목표물을 조준하는 모습으로 타격이 성공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위성 항법 장치에 접속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북한의 전직 고위 과학자로부터 전해 들었다면서 그럴 경우 방사포를 훨씬 더 정확하고 위협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Now, my assumption there is that GPS, I've talked to former North Korean senior 특히 북한은 scientists 현재 and, 군사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로부터 관련 기술을 이전받고 GPS 사용을 허가받았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추정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포탄과 다른 군수품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이런 추정을 뒷받침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생산 비용을 고려할 때 러시아가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북한을 생산기지로 활용하려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란에 무인기 기술을 제공하고 이란이 다시 생산품을 러시아에 제공한 사례처럼 북한과 러시아도 상호 이익을 위해 그 같은 협력에 나설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또 북한이 기존 방사포 체계의 진전을 노리는 것이 매우 분명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이미 한국을 겨냥해 사거리 약 60km의 초대형 방사포를 수백 문 이상 배치해왔고 그 자체로 한국군과 수도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어왔는데 여기에 유도 기능을 추가해 정확성을 높인다면 한국에 더 큰 추가적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they could aim at, say, Incheon Airport, the typical 240mm rocket launcher. 베넷 선임연구원은 기존 방사포를 산탄총에 비유하면서 정확성보다는 특정 지역에 많은 화력을 집중시켜 위협을 가하는 무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례로 최근 이란이 이스라엘의 특정 비행시설을 대상으로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가했지만 산탄총처럼 흩어지면서 중요한 시설을 파괴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 방사포의 유도 체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면 북한은 인천공항 등 한국의 주요 기간 시설을 거의 초토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베넷 선임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북한이 흔히 서울 불바다 위협을 할 때마다 거론되는 북한 장사정포는 수도권을 사정거리에 두고 있는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등 두 종류입니다. 240mm 방사포는 240mm 로켓 발사관이 12개 또는 22개 등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최대 사거리는 65에서 70km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버트 피터스 연구원도 북한이 240mm 방사포에 유도 체계를 장착하면 원형 오류 확률이 낮아져 훨씬 더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북한이 전장에서 실질적인 전술상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량 방사포는 북한이 한국 상공을 압도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함으로써 주한미군과 한국의 미사일 방어 효과를 무력화시키거나 완화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샘 탕그레디 미 해군 참모대학 미래전 연구소장도 북한이 광역 무기인 방사포의 유도 체계 도입으로 정밀도를 높이고 이를 기존의 다른 무기 체계와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내려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탕그레디 교수는 북한이 한국을 겨냥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무인 공격기, 초대형 방사포와 같은 중화기 조합을 노리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다양한 사거리 공격과 물량 공세, 정밀 타격을 통해 한국의 방공망을 위협하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한국과의 국경을 영구 차단하겠다고 밝힌 9일 한반도 상공에 미국 정찰기가 출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남북 군사 분계선 일대엔 한국 공군 소속 글로벌 호크 등도 자주 출현하고 있는데요. 심현지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심 기자, 북한이 한국과의 국경을 봉쇄하는 공세를 진행한다고 선언한 날 공교롭게도 미국의 정찰 자산이 한국 상공에 떴군요. 네, 그렇습니다. 항공기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플라이 트레이더 24와 항공기 추적 X 계정에 따르면 미국의 최첨단 정찰기인 RC-135W 리벳 조인트가 한반도 시각으로 9일 오후 2시경 한국 수도권과 서해, 동해 일대를 비행했습니다. 비행은 군사 분계선을 따라서 서해와 동해를 왕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날 오전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보도문을 내고 한국과 연결된 북한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고 견고한 방어 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발표가 나온 지 약 4시간 만에 미국의 정찰 자산이 군사 분계선 인근에 출현한 것입니다. 네, 리벳 조인트가 어떤 정찰기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리벳 조인트는 수백 킬로미터 밖에 떨어진 전자 정보와 통신 정보를 수집하고 발신지를 추적할 수 있는 정찰기입니다.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 보니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할 때마다 관련 신호를 포착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그 외에도 북한의 열병식 준비 등 대규모 움직임이 있을 때도 직접 출격해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군사 분계선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추적 감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날 포착된 정찰기는 리벳 조인트뿐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 육군의 255C 크레이지 호크 정찰기도 이날 한반도 수도권 상공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네. 크레이지 호크 역시 통신과 신호 정보를 감청할 수 있는 미국의 정찰 자산입니다. 다만 크레이지 호크는 한국에 주둔하면서 한반도에서 자주 출격 장면을 노출하는 정찰기인 반면에 리벳 조인트는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배치된 정찰 자산으로 이 한반도 출격 횟수가 많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처럼 리벳 조인트가 한반도에 출격하면 언론 등이 관심을 갖고 그 배경을 추적하곤 하는데요. 이날은 북한의 국경 봉쇄 공사와의 연관성이 주목이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없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도 정찰기가 의도적으로 위치 신호를 켠 상태로 비행한 점을 흥미롭게 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미국 공군이 이번 비행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만큼 이 정확한 비행 목적 그리고 정찰 의도 등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북한의 국경 봉쇄 공사 발표 때문이다. 이렇게 보기에도 무리가 따르는 거죠.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리벳 조인트의 위치 신호가 민간 추적 웹사이트 등에 드러난 것은 의도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확한 목적은 모르지만 이 정찰기가 출격한 사실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한 것만큼은 사실이기 때문이죠. 이 정찰기를 비롯한 항공기에는 신호 송신기기인 트랜스폰더가 있습니다. 은밀성을 유지해야 하는 정찰기는 일반적으로 이 트랜스폰더는 끄고 운항을 하는데요. 이번처럼 민간인 등에게 추적이 된다는 것은 이 트랜스폰더를 켠 것이고 네. 이는 위치를 노출시키겠다 이런 네.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앞서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 정찰기의 출격이 빈번해진 지난 2020년 미 정찰기의 잦은 출격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알 수 없다면서도 이 북한에게 이를 알리고자 한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켜보고 있고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알 수 있다라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한국의 정찰 자산도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플라이 트레이더 24 등에서는 남북 군사분계선 일대를 비행하는 한국의 정찰기의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은 2019년과 2020년에 미국의 고고도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4대를 들여와서 이 사천 공군 기지 등에서 운영 중입니다. 이 글로벌 호크는 올해 초부터 매일 출격 장면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분계선 인근을 수십 차례 선회 비행하면서 플라이 트레이더 24 지도에서는 같은 지점에서 여러 번 겹쳐 그려진 이 두꺼운 빨간색 선이 자주 보이게 되죠. 작전 반경 3,000km, 최대 비행 시간이 32시간에 달하는 글로벌 호크는 수십 킬로미터 상공에서 지상 30cm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한국의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인 E7A, 피스아이도 종종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 하늘의 지휘소로 불리는 피스아이는 최신형 다기능, 전자식 위상 배열 레이더와 전자장비 등을 장착해서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 내에서 이루어지는 군사 활동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은밀성이 최대 강점인 정찰 자산이 항적을 노출한 것은 한국군 당국이 북한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찰기 출격에 북한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죠. 네, 맞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월 논평을 통해서 미국의 최첨단 정찰기와 한국의 고고도 정찰용 무인 항공기 등이 총 출동해서 북한 지역의 광범위한 정보를 입수하려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시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존재하는 조선반도에 정탐 행위를 버젓이 행하는 것은 이 우리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며 지역 정세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적 상황에 몰아넣는 엄중한 도발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북한도 자체적으로 만든 정찰기를 공개했는데요. 북한의 정찰기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무장장비 전시회 그리고 열병식에서 전략 무인 정찰기 샛별 4형을 공개했는데요. 이 흥미로운 점은 샛별 4형의 외형이 미국의 고고도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와 많이 닮았다는 사실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외형만 비슷할 뿐이고 또 이 글로벌 호크에 장착된 센서 그리고 지상과의 교신 체계 등은 흉내내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정찰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거죠. 예. 다만 북한은 과거 매우 작은 무인기를 한국에 날린 적이 있습니다. 일부는 한국에 추락해서 잔해가 수거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비해서 한국군은 북한 무인기를 차단, 요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해서 이를 배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심현지 기자로부터 미국 정찰기 리벳 조인트의 한반도 출격과 관련해 알아봤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한국을 방문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미한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뮤얼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한국을 방문해 비무장지대 내 공동경비구역을 둘러봤다고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9일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날 사회연결망 서비스 X의 관련 사진을 게재하고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파파로 사령관은 영내 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통해 동북아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 축으로서 철통 같은 미한 동맹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용현 장관이 9일 파파로 사령관과 업무 만찬을 갖고 한반도 및 영내 안보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한국 방위를 위한 주한미군 28,500명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위한 제12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 타결된 점을 환영했습니다.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지난 6월 처음으로 시행한 한미일 다영역 3자 훈련인 프리덤 엣지 2차 훈련을 시행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또한 불법 무기 거래를 비롯한 북러 간 군사 협력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평가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미 전략자산의 지속적인 전개를 통해 정례적 가시성을 증진하고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기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5월 취임한 파파로 사령관이 한국을 방문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앞서 지난 5월 29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신원식 국방장관 등과 만나 미한동맹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6개 지역별 통합전투사령부 중 가장 넓은 책임 지역을 담당하는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주한미군 사령부를 지휘하는 등 한반도 안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한국에서 제578돌 한글날 경축식이 열렸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북한과 중국이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수교 75주년을 맞았다는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서울에서 열린 한글날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10월 9일은 한글날입니다. 올해는 한글이 만들어진 지 578돌이 되는 해인데요. 한글날을 맞아 서울과 각지에서는 기념식과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글날 경축식에서 우리말에 대한 무관심, 외국어와 외래어의 남용, 신조어와 축약의 범람 등이 올바른 소통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에도 한글날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북한에도 한글날이 있습니다. 북한은 1월 15일을 조선글날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한국과 달리 공휴일은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탈북민 중에는 북한에는 한글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또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든 것인데 북한의 학교에서는 세종대왕을 제대로 언급하지 않아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같은 한글날인데 왜 한국의 한글날은 10월 9일이고 북한에서는 1월 15일인가요? 그것은 남북한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한국은 훈민정음이 반포된 세종 28년 음력 9월 상순, 그러니까 1446년 10월 9일을 계기로 한글날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한글이 만들어진 세종 25년 음력 12월, 즉 1444년 1월 15일을 기념하고 있기 때문에 기념일 날짜가 서로 다른 겁니다. 그렇군요. 남북한이 6.25 전쟁으로 지금 분단된 지가 70년이 지났는데 남북한의 말과 글도 서로 많이 달라졌죠.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서울말을 중심으로 표준어라고 하고 북한에서는 평양말을 문어라고 하는데요. 남북한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세부적으로 달라진 단어와 표기가 꽤 있습니다. 또 남북한 간에는 발음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북한에는 두음 법칙과 사이시옷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을 로동으로, 네. 여자를 여자로, 깻잎을 깻잎으로 발음합니다. 그리고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는 한국과 달리 북한에서는 골키퍼를 문지기로, 도넛을 가락지빵 등으로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꿔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도넛이 가락지빵이라고 부르는 거군요. 정겨운 느낌이 드는데 이 남북한 간에 달라진 단어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몇 가지 예를 들자면요. 북한에는 그 주스나 탄산음료 등을 단물을 붙여서 과일 단물, 오미자 단물 등으로 부릅니다. 또 어묵은 물고기 떡이라고 하고 소시지는 러시아어를 차용해 칼파스라고 부릅니다. 네. 또 스마트폰은 지능형 손전화기라고 하고 가발은 덧머리, 또 컴퓨터에서 자주 쓰이는 패스워드는 북한에서는 통과 암호라고 합니다. 네. 다른 말은 대충 알겠는데 소시지를 칼파스라고 하면 전혀 짐작이 안 되는데 이 외래어를 쓰면 서로 소통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외래어도 힘들지만 전문 용어도 상당히 다릅니다. 탈북민들이 서울에 오면 직업을 잡기 위해 교육을 받는데 남북한의 학습 용어, 산업 용어, 컴퓨터 용어가 상당히 다릅니다. 이런 이유로 탈북민들이 교육을 받기 어렵고 또 직장을 잡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남북한이 통일이 되기 전이라도 남북의 전문가들이 만나서 남북한 언어가 달라지는 것을 뭐 막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 아닌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실은 이미 그런 사업이
이미 200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당시 남과 북의 국어학자들이 금강산에 모여서 남북한의 언어 이질화를 막기 위해 통일된 국어 대사전을 함께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남북한이 공동으로 만드는 국어 대사전의 이름을 결의말 큰사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 2015년 12월까지 남북한 국어학자들이 25회에 걸쳐 만나 사전 편찬 문제를 논의했지만 그 뒤에는 북한 당국이 허가하지 않아서 이 사업은 중단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국의 한글날 소식 들어봤고요.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수교 75주년을 맞았지만 분위기가 냉랭하다고요? 네, 지난 6일은 북한과 중국이 수교 75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네.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축전을 주고받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이 보낸 축전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조중 친선 협조 관계를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공고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또 시진핑 주석은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중국은 조선과 함께 양국 수교 75주년을 계기로 전략적 소통 협조를 강화하고 우호 교류 협력을 심화할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상당히 드라이한, 건조한, 별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축전을 주고받은 것처럼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지난 2019년 수교 70주년에도 축전을 교환한 적이 있는데 네. 올해 축전은 당시에 비해 분량도 줄고 톤도 약한 편입니다. 시 주석의 과거 축전은 435자였는데 올해 축전은 309자로 줄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김정은 위원장의 과거 축전은 809자였으나 올해 축전은 497자에 불과합니다. 네. 또 김 위원장은 과거 시 주석을 존경하는 총석이 동지로 불렀는데 올해는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또 과거에는 시 주석의 축전이 북한 노동신문 1면에 실렸는데 올해는 4면에 게재됐습니다. 네, 한국 언론들은 이런 북중 관계 분위기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나요? KBS는 북중 수교 75주년을 맞아 국경 도시인 중국 단동을 취재했는데요. 단동은 북한과 중국의 수출입품이 오가는 1차 관문으로 한때는 활황을 이뤘지만 지금은 압록강 주변 상가 대부분이 문을 닫고 한가한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또 북중 우호의 상징인 신압록강 대교도 완공은 됐지만 북한의 거부로 아직 개통이 안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북한과 중국 관계 언제 어떤 이유로 어긋나기 시작한 걸까요? 1차적인 요인은 북한이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러시아에 밀착한 것을 꼽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중앙일보는 지난달 12일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김정은 위원장이 수입하려는 사치품을 압수하고 북한에 돌려주지 않아 북한 당국이 경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상당히 흥미로운 보도로 보입니다. 네.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VOA 세계뉴스, VOA 뉴스투데이 2부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는 VOA 방송은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또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는 VOA 방송은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또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